나토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 동맹이 포탄 하나 제때 못 채우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그 순간 30개국 대사들이 향한 곳은 워싱턴도 베를린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직접 목격한 것은 제가 2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는 독일 방산 조달 시스템 안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독일 장비가 세계 최고라고 믿었고 유럽 방산이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쪽은 그냥 가격 싸니까 사는 거 아니냐고 동료들 앞에서 직접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것을 봤습니다. 30개국이 동시에 줄을 섰어요. 유럽이 수십억 유로를 쏟아붓고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곳은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수요가 폭증하면 공급망이 흔들리는 게 방산업계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수요가 늘수록 오히려 이것이 올라갔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가 쓰고 있던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유럽 전체를 이쪽으로 끌어당긴 것인지, 그리고 제가 바르샤바로 돌아와 20년 만에 처음으로 보고서 결론을 다시 쓰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연방군 출신 방산 조달 전문 컨설턴트 마르쿠스 라이너입니다. 바르샤바 사무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숫자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독일 방산 조달 실패 분석 보고서 그 초안의 3번째 페이지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 않는 수치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어요. 저는 독일 연방군에서 방산 조달 업무를 했고 전역 이후에는 동유럽 방산 자문사의 수석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나라가 어떤 장비를 얼마에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조언하는 일이에요. 이 바닥에서 15년 넘게 일했습니다. 그날 제가 쓰고 있던 보고서는 독일 방산 조달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었어요. 전쟁이 터진 이후 유럽 동맹들이 얼마나 빠르게 포탄과 자주포를 공급할 수 있는지를 따졌을 때 독일의 성적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유로를 투입했는데도 납기를 맞추지 못했어요. 독일 언론이 비판하고 유럽 동맹들이 실망한 바로 그 이야기를 저는 데이터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전 독일의 연간 155mm 포탄 생산량은 7만 발 수준이었어요. 현재 전선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물량과 비교하면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숫자인지 방산업계 사람이라면 바로 압니다. 저는 그 숫자 옆에 메모를 달면서 잠깐 손을 멈췄어요. 독일 사람으로서 이걸 쓰는 게 불편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화가 왔어요. 폴란드 클라이언트였습니다. 저와 오랫동안 일해온 방산 조달 담당 임원이었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빠르게 돌아갔어요. 다음 주에 한국 방산 현장 실사 일정이 잡혔는데 같이 가줄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진행 중인 나라예요. K9 자주포를 최대 672문 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이 2022년에 체결됐고 2025년 말 기준으로 이미 200문 이상이 인도된 상태였습니다. 단일 국가 기준으로 한국 방산 역사에서 가장 큰 계약 중 하나였어요. 그 클라이언트가 이번엔 단순한 납품 확인이 아니라 생산 체계 전반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토 대사단이 대규모로 방한한다는 뉴스가 막 나온 직후였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큰 기대가 없었어요. 한국 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수입이 직전 5년 대비 143%나 폭증한 그 시기에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 나라였어요. 수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받아들이는 건 달랐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 장비를 가격 대비 괜찮은 대안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유럽 기술과는 급이 다르다는 생각이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락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화면이 꺼지는 순간 독일 방산 실패 분석 초안이 사라지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다시 열 때는 지금과는 다른 결론을 쓰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서울행 비행기는 바르샤바에서 저녁에 출발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옆자리를 봤어요. 폴란드 클라이언트 측 실무 담당자였는데 이미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출발 전 사무실에서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제 사무실 동료 중 한 명이 한국 출장 얘기를 듣더니 피식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왜 굳이 거기까지 가냐고요. 유럽 장비 두고 아시아산 고르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저는 독일 연방군에 있을 때부터 유럽 방산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배웠고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독일의 자주포 기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정밀도 면에서 유럽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한국산 장비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산 자문 일을 시작했을 때 한국 장비가 고려 대상으로 올라오면 내부적으로 가격 비교 정도만 했어요. 기술력 비교는 굳이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비슷하지 않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편견이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편견인지도 몰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저는 가방에서 K9 자주포 관련 자료를 꺼냈습니다. 사실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폴란드 계약 규모가 뉴스에 나올 때 제목 정도만 확인했지 실제 재원이나 운용 사례를 들여다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155mm 52구경 주포, 최대 사거리 40km 이상, 분당 최대 6발에서 8발의 지속 사격 능력, 나토 표준 탄약과 완전 호환. 페이지를 넘기면서 저도 모르게 속도가 느려졌어요. 수치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독일 경쟁 기종과 비교했을 때 성능 면에서 밀리는 부분이 없었어요. 오히려 업계 추정치를 보면 독일 경쟁 자주포 한 문의 가격으로 K9을 탄약과 지원 장비까지 포함해 2문 이상 살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에서 잠깐 멈췄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자료 뒤쪽에는 납품 이력이 나와 있었는데 노르웨이가 2017년에 처음 도입한 이후 2022년에 추가 계약을 했고 2025년에 또 한 번 세 번째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번 써본 나라가 또 사고 또 산다는 건 숫자로 증명된 신뢰예요. 핀란드도 2017년 첫 도입 이후 실전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 9,400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혹한과 폭설 환경에서 검증된 장비를 다시 선택한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도 어딘가 인정하기 싫은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유럽 방산이 세계 기준이라고 믿어온 사람이 그 믿음을 자료 몇 장으로 쉽게 내려놓기는 어려웠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비행기는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덮고 눈을 감으려다가 다시 폈습니다. 아직 읽지 않은 페이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생산 능력과 납기 관련 항목이었어요.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을 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원에 도착하면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창원에 도착한 건 오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소리가 먼저였어요. 금속을 가공하는 낮고 묵직한 진동이 발바닥 아래에서 올라왔습니다. 공장 건물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 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걸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그 진동을 느끼면서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럽에서 방산 공장 견학을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공기가 달랐어요. 방문자를 위해 잘 정돈해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가동 중인 현장의 냄새와 소리가 났어요. 나토 대사단과 각국 관계자들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가벼운 친선 방문에서 볼 수 있는 여유로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평가하러 온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자료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그게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나와 우리를 맞이했어요. 인사는 짧았습니다. 이 공장이 무엇을 만드는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딱 필요한 말만 했어요. 안전모를 나눠줬는데 대사들이 별말 없이 하나씩 받아 눌러 쓰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농담 한마디쯤 나오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그런 가벼운 움직임이 없었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라인이 멈춰 있지 않았어요. 방문자를 위해 꾸며놓은 전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생산이 진행 중이었어요. 포탄 케이스가 컨베이어를 타고 흘러갔고 로봇팔이 부품을 집어 다음 공정으로 넘겼습니다.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동선에 낭비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자료와 눈앞의 풍경을 겹쳐봤습니다. 숫자가 실물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자료에서 읽은 생산 능력이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발바닥부터 느꼈습니다. K9 자주포 조립 라인 앞에서 걸음이 느려졌어요. 155mm 52구경 주포가 차체에 결합되는 공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나토 표준 탄약과 완전 호환되는 그 주포가 실제로 조립되는 장면을 보는 건 자료로 읽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폴란드 클라이언트가 제 옆에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나온 것들이 지금 우리 부대에 가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라인을 다시 봤어요. 추상적인 계약 숫자가 갑자기 구체적인 현실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중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6나라가 이 장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계약됐거나 이미 인도된 물량을 합치면 1300문이 넘어요. 저는 그 숫자를 알고 있었는데 막상 생산 라인 앞에 서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장비들이 지금 나토 동부 전선 곳곳에 배치돼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라인이 오늘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폴란드 클라이언트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좀 다르게 보이냐고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뭔가를 인정하는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따라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앞에서 안내했고 저는 중간쯤에서 걸으면서 메모를 했어요. 각 공정마다 속도가 일정했습니다. 빠르게 서두르는 것도 아니었고 느슨하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래 반복된 동작들이 자리를 찾아간 것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방산 조달 업무를 하면서 공장 현장을 여러 번 방문했어요. 유럽의 네로라 하는 방산 시설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는 그것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굳이 말하자면 이 라인은 보여주기 위해 돌아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기 전에도 돌아가고 있었고 우리가 떠난 뒤에도 돌아갈 라인이었어요. 저는 현장 책임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보다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냐고요. 유럽에서 같은 질문을 하면 대개 검토해보겠다는 답이 먼저 나옵니다. 예산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설비 도입에 시간이 걸린다거나 하는 말들이 따라와요. 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느린지를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포탄 생산 라인 하나를 늘리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수십억 유로를 투입하고도 납기를 왜 못 맞췄는지를 바르샤바 사무실에서 보고서로 정리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현장 책임자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어요. 이미 늘리고 있는 중이라고요. 추가 라인이 들어오고 있고 인력도 증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짧은 대답을 듣고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겸손을 연기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흔들리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유럽 방산 업계에서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가능하다는 말은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하고 있다는 말은 달랐어요. 그 두 마디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저는 15년 경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클라이언트가 통역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던 것이 눈으로 다시 확인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보면서 폴란드가 왜 이 계약을 먼저 잡았는지를 다시 생각했어요. 2022년에 최대 672문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말 기준으로 이미 200문 이상이 인도됐습니다. 유럽이 탄약 위기로 흔들리던 그 시기에 폴란드는 이미 이 라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저는 그때 폴란드의 판단을 조금 의아하게 봤었는데 그 의아함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해소되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납기 이행률 이야기였습니다. 전쟁 수요가 폭증한 이후 한국 방산의 납기 이행 실적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짧은 언급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멈췄습니다. 수요가 늘면 공급망이 흔들리는 게 방산업계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상식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사람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 날 브리핑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내일 브리핑이 단순한 요식 행위가 아닐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뭔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그날 밤 숙소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룸은 넓지 않았습니다. 나토 대사들과 각국 무관, 방산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웠고 저는 뒤쪽에 앉았어요. 앞줄에는 이미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과 나토 표준 규격 적합성 비교가 담긴 문서였어요. 저는 자료를 펼치면서 전날 현장 책임자가 던진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납기 이행률이 달라졌다는 그 짧은 언급이요. 브리핑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 수치가 얼마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 측 발표자가 시작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수식어 없이 숫자와 사실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어떤 장비가 어느 나라에 납품됐고 어떤 나토 표준 규격을 충족하며 납기는 어떻게 맞춰졌는지를 순서대로 짚었어요. K9 자주포가 나토 표준인 155mm 52구경 주포를 탑재해 회원국들이 탄약과 정비체계, 훈련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루마니아 계약에서 나토 표준 적합성이 완전히 충족됐다는 공식 확인도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받아 적으면서 앞줄을 훑었습니다. 폴란드 관계자가 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서류를 꺼내 들고 있었어요. 미리 준비한 질문 목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공식 확인하러 온 사람의 자세였어요. 발표자가 납기 이행률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펜을 멈췄어요. 계약된 물량 중 기한 내 납품 비율이었는데 수치가 높았습니다. 단순히 높은 게 아니었어요. 전쟁 기간 중에 오히려 올라간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잠깐 숨을 참았어요. 방산업계에서 15년을 일한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숫자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전시 수요가 급등하면 납기 이행률은 떨어지는 게 공식이에요. 공급망이 흔들리고 부품이 늦게 들어오고 인력이 부족해지면 약속한 날짜를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독일이 그랬어요. 프랑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반대였어요. 수요가 늘수록 시스템이 더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브리핑룸을 한번 훑었어요. 프랑스 외교관이 팔짱을 끼고 발표를 듣고 있었는데 납기 이행률 수치가 나오는 순간 그 팔짱이 살짝 풀렸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평평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방산 산업에 강한 자부심을 가진 나라예요. 유럽 최대 무기 수출국 중 하나이고 독자, 기술 노선을 고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나라의 외교관이 지금 이 브리핑룸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큰 나라 사람일수록 놀랐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세가 먼저 달라져요. 저는 그 미세한 변화를 분명히 봤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 수입이 직전 5년 대비 143% 폭증한 그 시기에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8.6%를 공급했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급을 맞춘 나라가 어디인지를 그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수치를 받아 적으면서 바르샤바 사무실에서 쓰던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독일 납기 실패 분석 보고서요. 그 보고서에 담긴 숫자들과 지금 이 브리핑룸의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겹쳤어요. 한쪽은 실패의 기록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 반대였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조건에서 두 나라가 만들어낸 결과가 이렇게 달랐어요. 저는 그 대비를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 방산 출신으로서 인정하기 불편한 사실이었지만 숫자는 감정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점심 휴식 시간이 생겼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복도로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식 일정 하나가 끝난 직후의 가벼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생각이 더 많아진 얼굴이었어요. 누군가는 바로 전화를 꺼냈고 누군가는 문 앞에 멈춰서 방금 받은 자료를 다시 넘겼습니다. 발표가 질문을 끝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날카로운 질문을 시작하게 만든 분위기였어요. 저는 복도 창가에 서서 커피를 들고 브리핑 내용을 머릿속으로 다시 돌렸습니다. 납기 이행률 수치가 계속 걸렸어요. 그 숫자 하나가 이 방문 전체의 무게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낮았지만 날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발트 국가 쪽 무관과 서유럽 대사관 직원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귀를 열어뒀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어요. 이번 방문이 너무 늦었다고요. 무관이 받아쳤습니다. 자기 나라는 1년 전부터 움직였다고. 그때 왜 같이 오지 않았냐고요. 대사관 직원이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어요. 당시엔 분위기가 달랐다고, 설득하기가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무관이 짧게 웃었어요. 웃음 소리가 아니라 코웃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러고는 자리를 떴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이번 방문의 이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 모인 30개국이 처음부터 같은 판단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훨씬 전에 먼저 움직였어요. 폴란드가 그랬고 에스토니아가 그랬습니다. 핀란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나라들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웠습니다. 전쟁이 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위기가 현실이 되기 전에 이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찍 움직였어요. 계약을 먼저 넣었고 납품 일정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핀란드는 2017년 첫 도입 이후 실전 운용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 9,400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을 맺었어요. 폭한과 폭설 환경에서 검증된 결과를 확인하고 다시 선택한 거였습니다. 노르웨이는 2017년, 2022년, 2025년 3번 연속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한 번 써본 나라가 2번 사고 3번 사는 건 숫자로 증명된 신뢰였습니다. 반면 서유럽의 일부 나라들은 달랐어요. 한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문제가 자국 방산 산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국 기업이 있는데 외부에서 사온다는 게 정치적으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노조 문제도 있었고 예산 배분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논의를 하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을 받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지금 이 복도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움직인 나라들은 확인하러 왔고 늦게 움직인 나라들은 따라잡으러 왔어요. 겉으로는 다 같은 대표단이었지만 속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복도 풍경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어느 쪽이었을까요? 독일 방산 시스템 안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한국 장비를 가성비 대안 정도로 봤던 사람으로서 저는 분명히 늦게 움직인 쪽에 서 있었습니다. 폴란드 클라이언트가 1년 전에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지금 복도에서 코웃음을 쳤던 그 무관의 표정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수첩을 폈어요. 오전 브리핑에서 받아 적은 메모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납기 이행률 수치 옆에
제가 적어둔 물음표가 보였어요. 이제 그 물음표 옆에 뭔가를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인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쉽게 펜을 들지 못했습니다. 오후 세션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단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복도에서 혼자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후 세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재킷을 벗고 창가 의자에 앉았어요.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는데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동안 쌓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뒤엉켜 있었어요. 창원 공장의 진동, 멈추지 않던 컨베이어, 현장 책임자의 담담한 얼굴, 브리핑룸에서 납기 이행률 수치가 나오던 순간, 복도에서 들었던 날선 대화까지요. 저는 수첩을 펼쳤다가 덮었습니다. 메모를 정리할 상태가 아니었어요. 뭔가를 먼저 꺼내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연락처를 내리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토마스였어요. 미넨에서 독일 방산조달부서에 여전히 일하고 있는 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저와 연방군에서 같은 시기에 일했고 저녁 이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었어요. 독일 방산 조달 실패 보고서를 쓰면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몇 달 전에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토마스는 납기 지연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어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 이야기를 꺼내기 불편해한다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2번 신호가 가고 토마스가 받았습니다. 서울이냐고 물었어요. 그렇다고 했더니 나토 대사단 방문 건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럽 방산업계에서 이번 방안이 화제가 됐다고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창원 공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인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방문자용으로 꾸민 게 아니었다고 했어요. 토마스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 책임자가 증설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미 하고 있다고 답했던 장면을 전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왔습니다. 토마스가 말했어요. 그래봤자 아시아 제품 아니냐고요. 유럽 기술과는 다른 급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저라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납기 이행률 수치를 말했어요. 전쟁 수요가 폭증한 시기에 오히려 올라간 그 숫자를요. 토마스가 잠깐 뭔가를 재는 것 같은 침묵이 왔습니다. 되물었어요. 그게 공식 발표된 수치냐고요. 한국 측이 브리핑룸에서 직접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나토 대사들 앞에서요. 토마스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독일 방산 조달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수치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어요. 수요가 폭증하는 시기에 납기 이행률이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인지, 그리고 독일이 같은 시기에 어떤 성적표를 받았는지를 토마스는 저보다 더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으니까요. 한참 뒤에 토마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3번 연속으로 재계약한 거 알고 있다고 했어요. 핀란드가 추가 계약을 9,400억 원 규모로 넣은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라는 게 믿기 어려웠다고요.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같은 말을 이틀 전에 했으니까요. 창원 공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요. 토마스가 물었습니다. 직접 보고 나서 어떻냐고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준비의 문제였다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가 오래 조용했습니다. 토마스는 반박하지 않았어요. 동의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동의보다 무겁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사람의 침묵이었어요. 독일 방산조달부서 안에서 그 실패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짧게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끊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보였어요. 불빛이 많았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쳤어요. 오전부터 맴돌던 그 단어를 이제는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받아 적었어요. 준비한 나라가 선택받는다. 그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내려놓은 나라였다. 바르샤바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바로 들어갔어요. 짐도 제대로 풀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서울에서 가져온 수첩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창원에서 적은 메모들이 먼저였어요. 멈추지 않던 컨베이어, 현장 책임자의 짧은 대답, 이미 늘리고 있는 중이라는 그 말. 다음 페이지는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납기 이행률 수치, 프랑스 외교관의 팔짱이 풀리던 순간, 폴란드 관계자가 통역도 끝나기 전에 고개를 끄덕이던 장면.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호텔방에서 적었던 두 문장이 있었어요. 준비한 나라가 선택받는다. 우리는 준비를 내려놓은 나라였다. 저는 수첩을 덮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출발 전에 열어뒀던 문서가 그대로 있었어요. 독일 방산 조달 실패 분석 보고서 초안이었습니다. 커서가 세 번째 페이지 중간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가 서울로 떠나기 직전에 멈췄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수십억 유로를 투입하고도 납기를 맞추지 못했다는 내용, 생산 라인을 늘리는데 수년이 걸렸다는 내용, 숙련 인력이 부족해서 돈을 쏟아도 속도가 나지 않았다는 내용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쓴 문장들이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읽혔어요. 독일의 실패를 분석한 보고서였는데 동시에 한국의 성공을 설명하는 보고서이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고 있었고 그 문제를 반대로 풀어낸 나라가 어디인지도 이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탈냉전 이후 유럽의 방산 축소는 그 시대에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적이 사라졌다고 믿었던 시절의 결정이었어요.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그 결정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왔어요. 라인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쏟아도 숙련 인력이 없으면 속도가 나지 않았고 시스템이 없으면 돈도 시간을 이길 수 없었어요. 독일의 전쟁 전 연간 포탄 생산량이 7만 발이었다는 사실이 그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정전 협정이 종전이 아니라는 걸 그 땅의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몸으로 알아왔습니다. 유럽이 평화를 믿으며 준비를 내려놓는 동안 한국은 그 긴장 속에서 준비를 쌓았어요. 그리고 세계가 흔들렸을 때 그 긴장이 실력이 됐습니다. 저는 보고서 결론 부분을 지웠어요. 처음에 썼던 결론은 독일 방산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족했습니다. 서울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담기에 그 결론은 너무 좁았어요. 저는 새로 썼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아니었다고요. 의지가 아니었다고도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준비의 차이였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지금 유럽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고 했어요. 나토 30개국 대사들이 서울로 향한 건 한국이 초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흔들리는 시점에 흔들리지 않은 나라가 어디인지를 두 눈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장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바르샤바의 저녁이었고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서울에서 봤던 풍경과는 다른 도시였는데 묘하게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가 지금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요. 그 방향이 어디인지를 저는 이제 압니다. 나토 표준을 충족하면서 납기를 맞추고 수요가 늘수록 시스템이 더 단단해지는 나라. 전 세계 6개 나토 회원국이 운용 중인 장비를 만들고 한 번 선택한 나라가 2번, 3번 다시 찾아오는 나라. 요청하지 않았는데 세계가 먼저 찾아온 나라가 어디인지를요.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던 두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부탁하지 않았다. 세계가 먼저 왔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놨어요. 더 쓸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창원의 그 라인이, 현장 책임자의 담담한 얼굴이, 브리핑룸의 숫자들이 전부 설명해줬으니까요.